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5대 19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절도사들이 이제 그 강남과 강북의 여러 지역에 국가를 건설을 했는데 이 50년 동안의 이제 이 시기를 5대 19기라고 하죠. 그래서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이 가두기 시기를 얘기한 건데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계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몇 페이지야? 397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5대 19의 분열시대 이렇게 있죠. 자, 당말 5대의 사회변동을 보면 8세기 중엽에 일어난 이 안사에 나는 종래에 흔히 일어났던 농민반란의 성격과 다른 중국 사회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가져다 준 혁명적인 전략이었다. 그래서 그 안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세기를 기준해 가지고 당송 병역 관련된 논쟁에서 상당히 시대 구분 논쟁에서 큰 계기를 마련했던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산에 있는 계기로 해서 그 시대가 뭐 고대에서 중세 아니면 중세 근세 이런 시대 구분의 기준에 됐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안사의 난을 분수령을 하여 정치적으로는 볼 때는 그 절도사에 의해 군벌 체제가 등장했고 사회적으로는 귀족계급이 무너지면서 다음에 오는 송대 사대부 서민사회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그 대외적으로는 지금까지 당의 기미 정책에 속에 눌려지냈던 북방 민족이 민족적 자각과 함께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정보 광주를 웅비하는 기틀을 여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이제 안산한 난 이후에 정치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화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변화상. 자, 안사의 난에서부터 당이 멸망하기까지 약 150년 동안의 지방분권적 절도사 체제가 성립된 시기고 당이 망하고 후량이 일어난 907년부터 송이 건국한 960년까지 약 53년간 5대 19기라 한다. 자, 이 시대는 당마대 절도사 체제가 당제국을 멸하고 지방 분권적인 독립국가 체제로 분립된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 군벌 정권은 강력한 무력을 행사했으나 지방에 있는 절도사 세력들의 할구로 왕조가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흥망이 반복되면서 중앙에는 이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걸 보통 5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19기 있죠. 강남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해서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강국에 있는 중앙 정권을 이제 정통 왕조 보고 이렇게 5개의 왕조가 순서대로 이렇게 흥망성쇠를 어, 진행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에 있는데 지방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 있는 정권들이야.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강남에 있는 정권들인데 다만 그 유일하게 이제 강북에 있었던 정권이 있었어요. 여기 뭐냐면 북한이죠, 북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금 노스 코리안이 아니라 한나라인데 여기 북쪽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나라 북이라고 해서 북한이라고 하죠. 자, 이 북한은 거란의 계례 정부였어요. 예. 자, 하여튼 10개 그 뭐냐면 정부가 있었다. 국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거의 이제 절도사들이 뭐 세웠던 국가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룻밤에 있는 중국사에서 각각의 정권들 이제 그 가정들을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걸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뭐냐면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이거 만들어 놓은 걸 캡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북한이라는 정권인데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중에 그 2대 태종 때 가서야 송나라 때 이제 뭐냐 병합이 되는데 요 북한을 왜 송나라가 이걸 왜 북한을 그냥 먹지 못했냐?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요걸 일종의 이제 뭐냐면 요 나라와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요 북한을 좀 더 약간 나중에 먹은 거예요. 요 관련된 내용이 서유보는 아시아사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5대 시대 때는 그 당나라 시대하고 연결돼 있죠. 당말하고. 그 당나라 이 말기에 그 당시 이제 절도사 세력들의 이제 그들이 그대로 이제 5대 19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5대 19대 특히 강북 지역에서 인제 활동했던 절도사 세력들이 두 가지가 있어. 절도 건진 세력들이. 하나가 뭐냐면 상서의 이군용 세력과 번주의 주정충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번주에 있는 주정충 세력들, 이 번주는 오늘날 어디냐면 개봉이죠. 개봉을 예전에 인제 번주라고 했고, 그 번주가 개봉이 5대 10국 중 상당수가 인제 수도를 여기에 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개봉이 인제 운하의 중심지기도 하잖아요. 교통의 중심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나중에 북송 때 수도가 개봉이 되죠. 하여튼 이 번주 출신의 주정충 세력과 그다음에 산서 출신의 이군용. 이군용은 인제 중국인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인제 어떤 세력이냐면 돌골 사타족 출신이죠. 사타. 돌고 계통이에요. 자, 결국엔 이제 이 번주 출신이 이제 세운 나라가 후당이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 산서 출신의 사타족 세력들이 세운 나라가 인제 뭐냐면 말 잘못했네요. 이 후당이 아니라 번주 출신이 세운 나라가 후량이고요. 예. 그리고 인제 여기 산서 출신 이군용이 인제 아들이었던 이종웅이라는 사람인데 이종웅이 세운 사람은 후당이에요. 그래서 한때 인제 초창기 때 번주와 산서 군벌이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뭐 후진 때는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후당의 진양철도사 석경단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 과정에서 권한의 태종의 지휘를 도움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때 오늘날 북경 일대 지역이었던 연운 16주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권한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송나라하고 권한 간의 어떤 영토 분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인제 호주가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누구한테 후한이 잠깐 있다가 후주로 넘어가죠. 그래서 후주는 인제 세종 때 되게 인제 강성했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어딘 공주가 즉위할 때 앞에 조광유가 진구육의 변호를 통해서 이제 송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인제 5대 19의 인제 사항을 좀 개략을 어 사항을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동기로 넘어가서요. 자, 당말 5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기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회 변화를 가지고 고대의 종말 혹은 중세 끝이라는 시대 구분을 하면서 당송 병역기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대개 이제 경도학파하고 동경학파가 변화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를 고대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의 나라를 계기로 했고 이후 당말 5대를 이제 뭐냐면 그 가덕이 돼서 송나라 중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동경학파는 이제 고대도 보고 이렇게 중세도 해서 이렇게 넘어간 식으로 보고 경도학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5대를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가덕이식으로 보죠. 그래서 이 안산의 계기로 해서 당말 5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예. 자,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먼저 사회 지배계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중국 사회는 후한 이래에 발달한 호족이 위진남북조 시대 문벌 귀족으로 발전하였고 당시 당의 관료 귀족 등 그 세력을 유지하여 내려왔다. 그러면 후한 초기부터 안사의 난까지 700년간 중국 사회를 지배한 호정대지 문벌 귀족이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 이외에 사회적 불안에 편승해 새로운 출연한 실력자는 절도사인데 이들은 종래 문벌 귀족을 제치고 군사력을 배고 지방에 군림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을 가지고 문벌 귀족을 제거하니 이로써 문벌 귀족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군부는 정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으면서 사회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은 형세호라고 하는 신흥지층이죠. 그래서 이제 농업, 수공업, 유통구조의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부를 축적했던 세력들이 뭐냐면 신흥지주 계층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당대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자원체제를 개편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요 새로운 자원제 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또 뭐냐면 동경학파하고 경도학파가 또 위견이 달라져요. 얘네들이. 자, 즉 형성우는 몰락가의 이제 소장 농민을
그대 자원을 투입하여 지주전호제에 의한 그 새로운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 사회 지배계층으로 확고한 지위를 다져나갔다. 자, 이로써 이제 형세호를 주축으로 한 지주전호제가 성립되면서 성대 사회의 서민사회의 새로운 생산체제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자, 형세호 계층들은 그 당시 이제 군벌 시대, 그 5대 군벌하고 이제 절도사하고 또 협력 관계가 있었죠. 예, 절도사들은 이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빌붙어 가지고 그들의 어떤 수종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또 사회 경제 기반을 이제 마련하고요. 그래서 이제 송대 문지주의의 관료 체제 아래서 다시 과거제도를 이용해서 문신 관료를 출세하여 정치 사회적 지배 계층을 구성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대 19의 분열과 중국 사회 변화를 볼게요. 자, 당만의 군벌 세력은 크게 세 지역으로 이제 활발했는데 하나는 안사에 난 이후에 하북 삼진으로서 이후에도 이박 군사력이 막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서 징양, 즉 태원을 거점으로 한 사타족, 돌골족 계통이죠. 이군용이 이제 세우이고 이는 북방의 유목민족을 주력 부대에 편성하고 있어 기동력이 월등했다. 세 번째로는 이 항소를 반란을 수습하고 그 장당을 그대로 인수한 주정춘의 변주군단이다. 이 변주는 오늘날 개봉을 얘기해요. 자, 이 가운데 주정춘의 변주군단은 당에서도 장하부군에서 주둔하고 있어 당의 조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다. 특히 수도 장안에 있는 간중지방은 강남으로 올라온 물자를 의존하였고 강남 화물은 주로 운하를 통해서 장안에 수송되었다. 그런데 강남 화물은 주정춘이 간주하고 있는 번주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개봉 일대의 운하를 통과해야만 장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정춘의 번주 군단은 말하자면 당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형세가 되었다. 따라서 당의 조정은 정치, 경제, 군사상으로 주정춘의 계대에 불과했다. 자, 당은 안사에 난 이후에 한간의 바로가 극심하여 황제 폐립이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자행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시종의 아우 소종은 한간의 폐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정춘 군단을 장안으로 불려들어 거의 모든 한간을 살해했다. 자, 이때 세력을 잡은 주정춘은 오히려 소종을 시해한 후 그의 아들 예제, 보통 예라는 글자가 붙으면 뭐냐면 마지막 왕이에요. 대부분 아니면 좀 비극적으로 죽은 왕이거나. 야, 예제를 옹립하였으나 그 왕위를 창탈하여 변주를 도읍을 하여 후량을 세우니 이게 후량의 태조이다. 자, 지방에 있던 이제 군번은 산서 이군용을 제외하고는 후량 정권 명목상 승인하였다. 실제로는 지방에 활보하면서 자위체고 강과하였으며 천하는 절도사 위에서 분열시도 치닫게 되었다. 이 당시 절도사 군번의 이제 세력 판도를 보면 후량에 대항하고 있는 항서 지방의 이군용은 여러 번 후량의 태조와 싸웠으나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그 아들 이종호 때는 후량이 이제 뭐냐면 쇠퇴하자 지금까지 후량을 지지하고 있던 야북 지방의 위박 군볼이 이종호 쪽에 이제 가담하자 그 후량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그 위에 이제 후량의 내분이 나자 그 틈을 노려서 이종옥은 이박의 위박의 대를 앞세워 그 당시 이제 갈봉을 쳐들어가서 후량을 이제 멸하고 그 후당을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위박이 대란만 이게 좀 약간 그러네. 아마 이외에 군대가 군자가 빠진 것 같아. 네, 그래야지 말이 맞아.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후당에서 이제 후당의 왕조 교체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왕조 교체 의미는 앞에서 이제 뭐냐면 산서 군부하고 번주 군부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권력이 이제 산서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당말 이래의 군부의 세력판을 볼 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항소의 반란 이후 항아를 사이에 두고 수십 년 동안 적정을 거듭했던 사타부의 산서군벌과 항소의 장당을 재직결시켜서 시킨 주정치 한왕군벌 간의 어떤 저점이 막을 내리고 산서군벌이 승리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하북 지역에 활보했던 3대 군벌, 즉 산서의 사타, 하북의 위박, 하남의 번주군벌이 처음으로 후당에 의해서 통합되는 정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3대 군번은 외형상 통합되긴 했으나 내면적 융합과 단결이 용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군번은 모두가 북방에서 중국 대륙에 이주한 돌골, 해골 등 이민족의 후손들로 북방 민족의 특유의 부족장 행위에 의해서 왕의 추대하는 풍습이 강하여 군주가 사망하면 중국 사회와 달리 왕의 세습금을 인정하지 않고 부족장 행위에서 국왕을 따로 옹립하는 부족 유풍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와 함께 중국의 가족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양자제도, 가자 가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절도사 세력들이 아중군주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교체가 되니까 절도사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당시 친위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 친위 부대와 가자 가부 관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양아버지, 양아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의제 가족 관계죠. 이런 것을 형성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충성심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통적인 이제 뭐냐면 중국에 있는 제도는 아니죠. 저 유목군주들, 유목민족들이 했던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목민의 피를 받은 이런 5대 19대 절도사들에게도 여기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제도가 유행해서 적장자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적장자 세습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왕이 세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분란이 많았다는 거야. 누구나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왕이 되려면 뭐겠어요? 이게 쿠데타가 빈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대 19의 연하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가 많았던 이유가 그 왕위 세습 과정이 상당히 제도화되지 않고 불완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 5대 왕위 계승 다툼이 계속되어 왕권이 불완전하여 혼란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강한 군사를 유지하면서 세조의 사망과 함께 후당도 군대 내부의 분열로 멸망했다. 자, 후당에 이어서 이제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이제 중앙 군부의 분열과 왕위 침탈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대 혼란과 이제 거란의 발전 보면, 자, 5대가 있을 때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요를 세웠죠. 요. 그래서 이 요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는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 정보광조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상당수가 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 문제 안 나오고 요가 좀 나오는데, 요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자세히 있으니까 여기는 5대 19 관련된 내용 때만 관련된 요를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5대 분열은 대외적으로 거란의 남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거란족은 유목민족이죠. 그리고 예전에 오랫동안 당나라의 기미 정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나라의 어떤 통치 시스템도 배웠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란족은 여러 부족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야율 안 보기 위해서 이 거란족이 통합이 되죠. 그리고 요가 세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원래는 이제 국호가 거란이었다가 뭐 요다였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만주의 바대를 멸망하고 중국 북쪽에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자, 거란은 중국 내부에 이제 5대 분열상을 파져 있는 것을 기하로 남침을 시작했다. 이때 이제 뭐냐면 이 거란의 어떤 항도 역할을 했던 게 석경당이죠. 석경당, 진양철도. 자, 석경당. 그래서 이 진양철도사 이제 석경당이 산서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란의 원조를 청하했다. 거란의 태종은 군사를 동원하여 후당을 제압한 후 그 다음에 석경당을 제의 올렸다. 이게 이제 후진의 고조죠. 자, 근데 이제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래서 거란은 이제 석경당에게 대가를 요구했어요. 즉 후진을 보고 삼고 세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북지방, 연주, 운주, 오늘날 이제 북경 일대 지역에 있었던 연운 16주를 하락받게 되죠. 자, 이러한 거란의 강압에 대한 후진은 차츰 거란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반항적 자세를 취하자 거란의 태종은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후진을 멸망하고 스스로 중국의 황제가 되어 한민족을 지배하려고 했다. 자, 이에 대해 한민족의 저항이 일어나 지방 군부도 거란에 대항했다. 그 가운데 진양절도사였던 유지원이 다시 병사의 추대를 받고 황제에 올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후한이죠. 자, 후한을 세우고 거란을 대항하고 싸우니 거란의 태종은 한 발 물러나게 되었다. 자, 후한은 거란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됐으므로 불과 4년 만에 이제 뭐냐면 있다가 후주로 계승됐다. 후주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각이죠. 그 각이 다음에 황제가
뭐냐면 세종이야. 세종은 5대 십국의 그 통치자 중에 제일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나와서 이제 내정을 개혁하고 군사를 길러 다시 거란의 남침을 저지했으며 남으로는 그 양자강 하류의 대국인 남당이 있었어. 그 지도에 보시면 이 남당이 여기 있거든요. 완전히 노른자 땅을 갖고 있죠. 양자강 하류 일대 지역을 예, 요 지역을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자, 그 남당에 가면서 남북 간의 균형을 깨고 중국 통일의 목전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행히도 세종이 병사였기 때문에 통일사업은 다음에 송대로 넘어갔다. 했죠. 자,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온 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종 때 불교 탄압도 있었죠. 산무일종의 병난에서 요게 종자가 됐던 것이 이제 여기 세종과 연결된 거, 세종. 자, 한편 강남의 지방 정권 10국 가운데 세력이 강한 나라는 해남의 강서 지역에 찾아오고 있던 남당이었다. 그 밖에 양자강 상류의 초, 호북의 현남, 호남의 초, 그리고 강서 남북의 절강 지방의 5월, 복권 지역의 민, 영남의 남한 이렇게 분리돼 있었고 유일하게 하북 지방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거란의 계대 정권이었던 북한이죠. 북한. 예. 그래서 이제 이 강남 십국은 구국강경책을 나름대로 했고, 그다음 농업을 장려했고, 대외무역을 되게 활발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적 안정과 지방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그 나중에 송나라통일의 어떤 경제적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19군 각기 구국강경책을 취하면서 농업을 장려하여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또 국내 자원의 개발에 힘을 썼다. 대외무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각국 간의 교육은 매우 활발해졌고 문무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특산품이 생산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하북 지방의 중앙정부가 거란의 남침에 시달리면서 전란으로 폐허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적 안정의 신일과 부강을 누리면서 지방 문화도 발달했다. 자, 이런 강남 개발과 지방 문화의 발달은 다음에 오는 송해통일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대 19개 분열시대의 끝으로 중국 역사에서 다시는 분열시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서민사회 발전과 대규모 경제 개발을 위한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5대 19국 이후부터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5대 19국처럼 이제 56국 분열시대가 없었죠. 예. 다만 이제 금나라나 이런 나라에서 잠깐 하북 지역이 이제 상실된 건데 이거 뭐 분열보다는 이제 외부에 의해서 강점이었고 하여튼 하나의 중국이 계속 유지가 됐다. 예, 이 북송 남송대 제하고는 남송대 제하고는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경제 개발로 해서 그 지역 간의 상호 이제 유전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지역이 이제 뭐냐면 국경선을 달려갖고 넘어갔다면 상당히 경제 사회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의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99페이지 펴보세요. 당의 멸망부터 송해 건국까지 그 약 60년간을 5대로 부른 것은 하북의 중화유역 중원에서 호냥,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개 왕조가 흥망되었다가 정통 왕조의 당을 뒤이어 송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양자강 중하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방 정권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개였기 때문에 5대 19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강남 지역에 있었던 왕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시기는 당과 송의 가독이었지만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는 않는다. 자, 879년에 시작된 항소의 난에 종결된 884년에 당조에서 각계에 할고하고 있었던 번진만이 아니라 난중에 각지에 흥기한 새로운 세력들이 출현했다. 자, 이 새로운 세력들이 대표하는 것이 항소의 부장 출신 주정춘과 사타족의 출신 이근용이었다. 반란 후 양인 세력 다툼에서 주정춘이 승리한 후 이근용은 근거리인 산서지방을 물러나고 당의 정치는 주정춘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907년 주정춘은 소선제로부터 양의 형식을 이제 받고 당조를 멸망시키고 후상을 건국했다는 거죠. 자,
주정추에는 철탈자인데다 항소공개 배반자여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부패한 귀족 관료와 한간에 대한 처절한 탄압에 가한 혁신 정책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자, 주정추의 업적 중에 중요한 것은 수도를 번주로 옮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곳은 자신의 근거지이기도 했지만 경제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에 따라서 대운하를 운반된 물자를 수송되어 집합된 장소이기도 했다. 자, 당대까지 수도였던 장안은 사방의 산을 둘러싸고 방어가 편리한 군사적 이점이 있은 데 반해서 평원 위치에 있었던 경제적 이점에 있는 변주를 수도 옮긴 것은 단순히 수도 이동이 이동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이제 경제 주안점에 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상업적인 시설도 있긴 있지만 당나라 때 이제 대도시는 주로 정치, 행정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송나라 때 이제 그 도시도 있죠. 송나라 때 도시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 번주라든지 항주,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수도인데 경제적인 어떤 배후지가 깔려 있죠. 여기는 운하의 중심지고 항주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달타 지역에 있는 강대한 평원 지역을 이제 평야지대를 바탕으로 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경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의 도시들의 특징이야. 예. 뒤에 이제 명나라 때 들어가면 명철 시대 때 들어가면 그 경제적 도시도 많지만 수도는 경제적 중심지에 정해지지 않죠. 어디냐면 이제 북경에 정하잖아요. 그거는 남북 간의 어떤 지역적인 분영을 이제 고려해서 한 건데 송나라만 예외적으로 그 뭐냐면 경제적 중심지에 수도를 정했다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요게 예전에 한번 중국의 수도와 관련된 문제 나올 때 10년도 기출문제 나올 때 이런 점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됐었어요. 예. 자, 그러나 주정추의 후량은 이후 이군용에 뒤이어 이종호에 의해서 923년에 멸망당했다. 이게 왜 그래? 자, 그 다음 후다영 왕조를 건립한 이 씨는 투르크 계통의 사타조 출신이며 오대 각 왕조는 하남군벌 출신인 후량과 산서군벌 출신의 나머지 4개 왕조로 구분된다. 자, 후당의 이 씨는 당조부터 하사를 받기 때문에 첫째 당의 후계자를 잔인하면서 수도를 낙양으로 정하고 당조 귀족의 자손을 수문하여 정권을 맡기는 등 복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게 국고를 당으로 했죠. 그래서 후당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후당이 좀 눈여겨볼 경우는 낙양을 수도 정했어요. 낙양. 근데 이 5대 중에 낙양을 수도 정했던 나라가 그 뭐냐면 이 후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후량, 후진, 후하후주는 계속 이제 뭐냐면 칼풍, 개봉이 수도였거든요. 예, 좀 약간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후당 왕조를 건립한 이 씨는 투르크 계통의 여기까지 있고, 하여튼 여기 있네. 자, 후당은 거란과 손을 잡은 석경당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후당을 멸망시킨 석경당 또한 사타도 출신으로 장성내에 위치한 연후 16주의 하량을 이제 뭐냐면 하량가. 자, 연후 16주는 위치상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연후 16주죠. 연후 16주 여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경 부근에 있는 그 지역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북경 부근의 중심으로 한 16개 주도 석경당이 권한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하량한 이 땅은 이후 송가 영토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장성 인합 에 위치한 관계로 한족 대 영토적 자존심이 큰 뭐냐면 상처를 입었다. 그 영윤 16주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들어가면 요걸 회복하자는 곧또 부흥운동이나 그 과정에서 송나라 초기 때 여기를 계속 군사적 공격을 하죠. 이 송나라가 번번이 이제 거란한테 깨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일종의 송나라 때 연후 16주가 그 당시 송대 지식인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 그 다음에 민족주의 어떤 상징 그런 역할을 한다. 뭐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독도하고 비슷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하북과 상서에 걸쳐 있으며 대동, 북경, 천진 등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후 400년간에 걸쳐서 하북의 한족에 대한 이민족 지배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권한의 연후 16주 연후는
이미 이제 비한족 지역에서 성립됐던 정권이 이 연후 16주를 이제 획득하면서 한인 거주 지역의 지배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자, 석경당 이후 건한 간의 이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한은 하북의 침입에 후진을 멸망시켰다. 자, 건한의 태종은 그대로 하북에 머물러 북을 요라고 근처 직접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중국식 어떤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요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중국 왕조도 이제 건한을 좀 약간 탈색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한족의 저항에 너무 강해서 만주로 물러나고, 이때 또 사타주 출신의 이제 유지원이 후한을 건국했죠. 후한은 4년 동안 이제 유지됐고, 그 다음에 가장 짧게 이제 있다가 가기에 의해서 이제 후주가 건립되죠. 자, 가기는 하북의 군부였지만 한족이었다. 자, 이에 대항해서 유지원의 동생 유승은 진양에 와서 후한의 후계자로 지내면서 그 당시 상서성 중부를 장악하고 북한이 건립됐다. 북한은 이제 그 건한의 원조를 받고 건한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일종의 건한의 계례 정부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19개 하나로서 건한의 원조를 받고 호주가 그 뒤를 이어 송에 저항했고 979년에 식국 중에 최후 송조에서 멸망되어 송의 통꼴이었다. 근데 요게 이제 송의 이제 태조 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아들 그 아우죠. 이대 이제 그 태종 때 조광의 아우 때 조광의 때인가 그때 이제 멸망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시킨 거는 건한의 후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 앞에 이제 나오지만 이제 그 서울보는 아시아사에 나오지만 일종의 이제 뭐냐면 완충지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멸망시킨 거예요. 건한하고 송나라의 완충지대의 역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계에 이어서 이제 이런 건 양자의 시형인데 그는 5대 영주다 칭해지며 그 실제 통일에 기반한 다진 군주다. 세종이죠. 세종은 그 통일 정쟁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 중앙의 군군을 재편 강화했다. 세종은 또 불교와 사원에 대한 탄압, 패벌 정치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는 사원 소유의 국토를 국가에 회수하여 비가세 대상이었던 승리에게 회수하고 비가세 대상이었던 승리를 한속시키면서 불상 등 사원에 있던 동제품을 회수해 군사 비용을 충당했고, 동을 녹이면 여러 가지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동을 녹이면 그 동전을 만들 수 있죠. 동전을 만들어갖고 군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예, 제가 말을 약간 잘못했네요. 예. 자, 이에 따라 전국의 사원이 부활이 폐해되었다. 자, 이어 이제 남북의 강국 남당의 승리를 거둬 중요한 소금산지였던 양자의 하류 지역을 이제 장악했으며 거만한 공격을 개시해 연후 16주 중 2개 주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제 세종이 급사하고 어린 공제가 즉위하니까 그 당시 또 요가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요를 막는 과정에서 진교육에 나가거든요. 진교육에서 이제 그 장군들이 딱 모여서 이제 해가니까 어린 공주를 못 믿어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능했던 자기 상관이었던 조강을 옹립을 하게 돼.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송해태주고 이때 이제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진교육에서 이제 번이 일어났다 해서 진교육의 번이라고 해요. 예. 일종의 역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참 중에 하나인 그래서 말을 바깥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 보통 우리가 역하면 그 몽고의 역만 생각하잖아요. 역참제도만. 근데 예전에도 역참제도는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역참하면 몽골만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있었어. 예, 중국식 정통의 역참도 있었어요. 이걸 이제 고려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대 번진의 통치 구조를 확대시켜 5대는 번진의 통치 구조를 확대시켜 그대로 이어받은 군벌 정권이었고 후량을 제외하면 산서 군벌 내부의 그 정권 교대적 성격을 짙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의 세력 범위는 한정돼 있었고 지방에 항일과했던 절도 세력들이 강했다. 당연히 이 시대에 이제 무인적인 기풍이 강해졌지만 말단의 지배에서는 문간을 등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행정 실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세력들이 강계에 진출했다. 자, 이 신흥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 형세호 계층이죠. 형세호 계층들은
그 안사인간 이후에 절도세력들이 확대된 과정에서 절도사 세력들에 이제 이렇게 유착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줬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후대에 이제 뭐냐 사대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 중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사대부로 불려지게 되잖아요. 자, 19금 북한을 제외하면 모두 양자강 중하류에 있었죠. 중하류에 위치한다. 이것은 당중기 이후에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독립정권의 어떤 존재를 가능케 했음을 보여줬으며 현재 성관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자, 식국정부 정권의 위인은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이 있다. 부국강경의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농경지 개간과 관계, 수의시설의 보강, 확충을 진력했다. 5월의 경우에는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태호 주변에 이제 수의전을 개건했고, 5월은 어디에 위치하는 나라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양자강 하류 지역, 항주나 요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 절강선 일부 지역을 이제 차지했던 국가가 5월이야. 그래서 이 5월과 이 남당은 거의 이제 양자강 하류 지역의 노른자 땅을 이제 차지했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조 사업과 배수 사업을 각지 행해 농업 생산의 확충에 깨었다. 자, 또한 전란이 계속된 5대 정권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19개 지배 영역 내에서 뛰어난 당대의 문화를 계승해 발전시켰다. 자, 남당과 촉의 경우 전란에 피해 도망온 당주의 귀족과 문인이 많이 유입되었다. 특히 해화 분야에서 그랬는데 남당에서는 산수화와 하조도가 유명했으며 강남 하단의 하풍이 송대 해화로 이어졌으며 촉에서는 수목화가 유행했다. 촉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천 지역에 있는 나라죠. 보통 사천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 정통주고 이 촉이라는 나라를 사요. 촉. 그래서 뭐 전촉, 후촉. 그다음 삼국시대 때 이제 뭐냐 총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 분황에서도 이제 당대 후반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운문체형 때 사. 이 사는 송나라의 대표적인 장르죠. 문학 장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유행가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사가의 남단과 촉에서도 발달했다. 자, 송대에는 태평원암을 필두로 이 태평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일종의 백과사전류인데 송나라 태종에 의해서 편찬된 책이에요.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938년에 완성된 유서. 유서는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범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편찬한 책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해요. 유라는 것은 묶었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범주로.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송대까지 소설, 필기, 기이한 소원, 이걸 정기라고 하죠. 등을 방대하게 이제 모았다. 자, 인용한 책이 1600쪽이 되고 그중에 8알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 자료적 가치가 뭐냐면 높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8알이 남아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맥상 그래서 그중 8알이 지금도 남아서 자료 가치가 높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약간 오기 같은데 자, 이 태평원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역사할 때도 굉장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사료가 되죠. 여기에 보면 역사 관련된 기록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고대사 관련된 그 뭐냐면 연구할 때 가끔 태평원왕이라든지 중국 그 송나라 때 사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언급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자, 태평원함을 이제 필두로 국가적 편찬 사업이 행해질 때 강남 출신자가 많이 참여했다. 특히 이제 강남 출신자들이 송대에 이제 관료소 많이 진출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경제적 풍요한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인구도 강남이 많아요. 예. 그래서 송나라 관료들의 상당수 대부분이 이제 뭐냐 강남 출신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것은 피정복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정서적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 전통이 중앙 지역보다도 뛰어났다는 객관적 현실도 작용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대 식국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송나라를 보자. 송나라. 자, 송나라를 보는데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송나라가 있어요. 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북송, 그다음에 남송. 북송의 수도는 타이풍, 번주, 동경 지역이고요. 그래서 정강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여기가 이제 이쪽 이동 있죠. 강남 지역, 남송이죠. 남송은 항주죠. 수도가. 그래서 이 개봉과 항주는 다른 역대 왕조와 달리 경제적 중심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세워졌다. 이렇게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이 북송 시대 때를 춤추면 많이 나와요. 남송은 솔직히 말해 볼 건 없어. 이 남송은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 당시 남송 때 주의 있죠. 성리학이 그때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 볼 볼일 없어요. 임용 시험에서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송 황제 계승들을 보면, 자, 태조가 이제 조광유가 나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체주의를 내걸었고, 그 다음에 태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 계승한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아들 그 아우가 계승했죠. 예, 태종이. 그래갖고 북한을 이제 점령했죠. 이때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종 때 이때 이제 그 뭐냐면 계속 연후 16주를 이제 회복하려고 나섰다 번번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한의 이제 성종하고 이제 그 송나라 진종이 맞붙어 싸우려 했는데 그때 막 싸울 때 이제 하일 나죠. 이게 전연해맹이야. 이 전연해맹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때 서한을 공격했지만 안 됐고 또 이제 서하고 이제 합병정을 맺죠. 그리고 영종, 그다음에 신종 때 들어서 왕한성의 신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왕들은 별일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왕들이 집권할 때는 이제 황제가 집권할 때는 신법당이 이제 우세하고 중간중간에 태후가 이제 섭정을 하거든요. 이때는 또 구법당이 이제 우세하고. 그래서 신법당하고 구법당 간에 어떤 뭐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종인데 이 시종은 정치가적 기질보다는 좀 예술가적 기질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기괴한 암석 같은 거 수집하고 해갖고 곳곳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박람회 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금나라가 이제 쳐들어온다니까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넘겼죠. 이렇게 자기는 상황을 넘겨 가고 그래서 흥종이 있는데 흥종 때 이제 북송이 멸망했죠. 정강이 멸망, 정강이 멸망.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개관을 해봤고요. 송나라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송나라 자체는 상당히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당파 싸움이 좀 있을지 몰라도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나라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송나라는 내부에서 무너진 것보다는 되게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무너졌거든요. 그것도 송나라가 뭐냐면 그 좀 외교 정책만 좀 잘했으면 무너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을 잘 못했어요. 이 송나라가. 그래서 북송 같은 경우에는 또 건한족한테 멸망하고 남송은 원나라한테 멸망하죠. 몽골족한테. 또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체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문체주의 내세운 거 아시죠? 그거는 이제 절도사슬에 의해서 이제 예전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재정, 군사, 정치전을 다 뭐냐면 문관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권력을 분리시켰어. 한 사람이 집중 못하도록 했어.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방치시키고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시켰지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뭐냐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을 낳게 하고 또 뭐냐 군사 약체를 불러일으켜서 송나라는 항상 이제 외부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주변의 민족들이 깝치면 군대를 파견해서 두들겨 팼잖아. 근데 송나라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나라는 번번이 이제 그 뭐냐 깨지게 되고 주변 민족이 있다는데 이걸 뭘로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이제 돈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뭐냐 조약을 해서 세패를 갖다 바친 다음에 평화를 사는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100만 명이나 가지고 있어도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항상 돈이 이제 계속 나가고 군대 유지비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신종의 왕한성의 신법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송나라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질서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항상 영향을 줘. 그때는 고려가 있었죠. 고려는 항상 친일을 받아. 예. 왜냐하면 이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한번 칠 때마다 중국을 칠 때마다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한 번씩 건들거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양난을 제외하고는
뭐냐 거의 대부분 평화식이었잖아. 그건 명청이 확실하게 이제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인데 송나라는 이 지역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이런 송나라의 이런 모습들, 이런 그 외교 정책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볼게 이제 동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해 중국 통일 역사의 성격을 볼게요. 중국 역사상 분열시대를 수습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 각 왕조는 다 같이 역사적 성격이 있다. 진, 한, 수, 단, 통일제국은 뚜렷한 통일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10세기 중세에 중국을 통일한 송해, 중국 통일은 종래 정치적 성격을 뛰어넘는 사회 발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송해 중국 통일은 정치적인 면에서 분열시대를 통일했다는 의미에서 진한 수당시대에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 볼 때 송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후한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방의 호적 세력이 남북조 시대의 국풍 간입법과 연관되면서 귀족 세력을 발전하여 수당 시대에 이어 완벽한 문벌 귀족을 정착했다. 자, 이런 당대 귀족은 당말 5대 절도사 체제를 거치면서 몰락을 했고 송대에 이어 흔적 없이 사라졌다. 말하자면 송대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후한이대 700년 이상 중국 사회 지배계층을 군림하던 귀족 체제를 이제 일수하고 이에 대신하여 사대부 서민사회였다는 그 송대사의 뚜렷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제 서민사회는 이후 명청 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데서 송대 역사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뭐냐면 그 황제 독재체의 성격에서 송대 역사설 을 살필 수 있다. 그러니까 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독재권을 이제 강화시켰죠. 예. 자, 진시황제 이후 지속된 황제 독재권은 송대와 그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취하였다. 즉, 송 이전의 황제 독재 권력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황제 개인적 정치에 의해서 독재 권력이 행사된 면이 강하다. 중국 역사상 독재적인 전제군주를 뽑을 때 진시황제나 항류제, 수양제, 당태종을 가리키는데 자, 이러한 독재 권력은 전적으로 황제 정치의 수완에 의지한 바 있다. 근데 송대 같은 경우에 이걸 제도적으로 완비했다는 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송대 황제 독재권의 어떤 제도적 완비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갖고 명나라 때도 이게 이제 주원장의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송나라의 어떤 이제 황제 독재권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제도적 그런 것들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모델을 이제 대칭 마킹한 거죠. 그래서 송나라 제도를 많이 배웠어요, 명나라가. 예. 그래서 황제 독재권은 제도적인 면에서 황제 독재 체제가 성립됐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송대 황제는 태조와 태종을 제외하면 한무제나 당태조처럼 적대 권력을 행사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황제가 없었다. 송대 황제는 어려서 등극했거나 정치적, 성격적으로 유약한 황제가 많다. 그럼에도 송대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외척이나 후비, 한간세력의 황제권에 농단한이 없었다. 이것은 송대 황제권이 제도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와 함께 송대의 역사성을 문치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송은 장말 5대와 절도사 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병제와 함께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송대 문신관료 체제의 완성을 이뤘다. 그러나 송대 문신관료 체제는 군사의 약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그 정보강조에 출현을 가능게 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국대 절반 그리고 전국들을 이민족, 그래서 여진족이나 몽고족들에게 내어주게 된 것은 송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사실로 송대 문치주의 결과를 가져다 준 그 뭐냐면 송대 송대 특수한 역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됐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약간 이제 그 파당이 있었고 분당이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군사 외교적으로 이제 개판친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멸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남송이든 북송이 멸망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다 문치주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송해 건국과 이제 뭐냐면 송태종의 문치주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송나태조의 정책 관련된 내용은 문치주의 관련된 이제 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분열 시대는 춘추 전국, 위진 남북조 시대와 같이 장기간으로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5대 19의 분열 시대에는
분열시대 53년 송해 건국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는 중국 역사상 분열시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송을 세웠던 태조는 후주의 절투사 출신이었다. 그는 건안과 북한의 연합군이 남침해온다는 정보를 첩보에 의해서 공제의 명을 받고, 이 공제는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명을 받고 대군을 이끌고 이를 막으로 나갔다. 그러나 진교역에서 5대에 빈번하게 장악했던 부하장교의 쿠데타에 의해서 항제에 추대되고 호주의 공제를부터 성향을 받아 송을 세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진교육의 정변이라고 하죠. 진교육의 정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건한의 침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의 건국 배경이 건한의 압력에 대한 민족의식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진교육의 전변의 배경 관련돼서. 자, 송태주의 당면과제는 안사의 난 이후에 활보하고 있던 절도 세력들을 누르고 전란을 확대했던 그 농촌사회를 안정시켜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황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야 문인에 대신해서 문관이 국정을 담당하는 문신 관료 체제가 채택됐다. 그러니까 문관이 모든 것도 하는데 심지어는 군사적 역할까지도 뭐냐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 문신 관료 체제와 황제 독재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구체 배경을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귀족 계급들이 사라지고 송대 서대부 사회가 열렸다는 거.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이제 직업군인제가 이제 확립되고 모든 권력을 통수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황제가 다 행사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제도가 이제 완비돼서 특히 이제 전시제도가 도입됐죠. 황제의 충성심을 유보하기 위해서 이 전시제도가 도입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강남이 개발됐고, 전매제도. 그래서 황제권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전매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완비됐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군사 조직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군사 면에서 여기부터 보자. 먼저 당말 5대 군벌사에 거친 동안 황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귀족 계급이 사라지고 사대부 사회가 열렸다는 거. 요거 연결되죠. 그 다음에 군사권이 모두 이제 황제에게 집중되죠. 그러니까 군사 조직 면에서 당의 부병 체제가 모병제로 바뀌고요. 직업군인제가 확립됐고, 이미 절도사 체제부터가 이제 직업군인제도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한계 지수 군군을 확립돼. 그래서 송나 같은 경우에 군대가 100만 명이 넘어요. 다 이거 이제 돈을 주고 사는 모병이거든요. 직업군이냐. 그런데 지방군도 있죠. 지방군도 있는데 지방군들은 되게 약체고요. 강력한 부대들은 다 이제 중앙으로 다 올려서 이 군군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군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되면서 황제가 직접 군군을 통솔하게 되면서 황제권의 강화와 중요한 목을 했다. 이게 뭘까? 책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황제가 뭐 통수권과 작전권 다 갖고 있다는 책도 있고 뭐 또 분리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제 직속의 금군을 이제 만들었죠. 이 금군은 이제 지방군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이 금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령군과 군정군이 있는데, 이 군군을 중심으로 이제 군령권과 군정권을 황제가 다 갖게 돼요. 군령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작전을 지휘하거나 그냥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것을 군령권이라고 해요. 보통 군정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를 유지하려면 행정도 있어야 되고 보급도 있어야 되고 뭐 인사 조치도 해야 되고 뭐 군사 편제 같은 것, 행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군정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군령권과 군정권을 황제에게 다 집중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황제가 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태조나 태종같이 군인 출신 황제면 이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지만, 그 후에 황제들은 다 어리거나 그런 이제 군사적 실무 능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임을 해.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통수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통수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죠. 위임을 하잖아요. 그때 위임을 할 때 한 사람한테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이걸 나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왜냐면 한 사람이 국령권, 군정권을 다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군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수권하고 작전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수권이라는 거는 싸움터에 나가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군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통수권이라고 하죠. 그 통수권을 상당수가 이제 물론 장군이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문관들이 행사해요. 그러니까 문관들이 실전 능력도 없고 짬밥도 안 되는데 그 뭐냐면 전쟁터에 가서 지가 직접 장군들 데리고 지휘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외력이 쳐들어오거나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날 때 출정 간 사령관들 있죠. 출정 사령관들을 뭐 무관을 임명하지 않고 문관을 임명해요. 문관을. 왜? 잘못하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관을 임명하는데 문제는 이 문관들이 좀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문관들이 이 군대 통수를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이제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건지 몰라도 고려나 조선시대 때 보면 상당수 이제 뭐냐 출정군들이나 군대 사령관들을 문관을 임명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특히 조선 같은 나라는 철저하죠. 예, 조선은 한번 이성계가 이제 이하도 해군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관들에게 총상과 임명해 버린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고 작전권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작전을 이제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들 작전권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군령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 통수권은 이제 군지휘관, 작전권은 누구한테 임명하냐면 추민호한테 임명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갔어. 전쟁을 이제 해서 이제 권한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10만 명의 병력을 이끌게 해요. 총사령관을 문관으로 임명하죠. 근데 얘들을 또 작전권까지 주지 않아. 작전권은 이제 추민원에서 이제 이미 만들어놔. 네, 잠깐만요. 그 추민원에서 이 작전권을 행사해요. 이 작전권은 추민원에서 행사해. 작전권을. 그래서 근데 추민원도 누가 있냐면 문관들이 있어. 문관들. 네. 그 문관들이 이제 뭐냐면 군 지휘권을 갖고 있고 추민원이 작전을 만들었고 이제 계획에서 이 문관 그 출정사령관이 주면 이걸 가지고 작전을 한다면. 근데 그때마다 전쟁 상황이 달라지잖아. 전투 상황이. 그러면 문관들이 작전을 이제 출정으로 나갔던 문관들이 작전을 변경을 하려면 지 혼자 변경을 못해. 보고를 해야 돼. 추민원에. 그래서 이 추민원에 보고를 하면 추민원에서 이걸 보고 다시 작전을 세워가지고 내려보내요. 자, 그러면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무선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쉽게 이제 통화가 될 수 있고 작전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만 해도 한 달이 넘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렇게 무능한 군 지휘관, 문관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작전 계획도 추민원이 짜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전쟁이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는 1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하고 싸울 때 2, 3만 명밖에 안 나오고 서하 군대가 2, 3명밖에 안 되거든. 그때마다 맨날 이제 그 조그만 그 부대한테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수권과 작전권, 군정권이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위임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서로 이제 뭐냐면 견제하도록 했다. 그래서 쿠데타를 못 일으키겠고 특히 문관들에게 이게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시키는 데 큰 이바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적하고 직접 싸울 때는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군대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송나라 통치 제도의 시스템에도 반영이 돼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권한을 다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시켜. 그래서 서로 견제를 시켜요. 뭐 중앙 도 있고 지방기구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도중에 새는 게 많고 되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런 거 체제는 이제 황제 독재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지할 수 있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인 체제가 있다. 이게 송나라의 어떤 중앙이나 정치제도, 그다음 군사제도의 만반에 다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군령권, 군정권은 황제에게 집중돼 있지만 뭐냐면 요걸 이제 위임할 때는 이렇게 분할해서 위임을 해갖고 있고 특히 문관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뭐냐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에 있어서 전시제도의 시행으로 황제가 관리 선발에 직접 관여하게 돼요.
관리 임용과 승진에도 황제 인사권을 강화했다. 자, 이 전시제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또한 송대로부터 강남 지방의 개발과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농업 생산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고, 특히 차나 소금, 술 등 생활 필수품의 전매 제도가 실시되어 그 수익이 막대한 것이어서 독재 정권의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조는 문취주의 중앙 집권 체제로 하복 지방 안정을 달성한 후 963년에 그래서 976년까지 10년에 거쳐서 강남의 식구 가운데 형남, 초, 그다음에 후초, 남한, 남당을 차례로 점령했고, 자, 이에 태조에 의해서 기초가 다져진 통일 대업은 그의 동생이었던 태종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송대 중앙 및 지방행정 조직을 볼게요. 자, 요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이 분할해서 위임했다는 거. 상호 통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적인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장관을 한 명이 두는 게 아니라 대개 복수 장관을 두죠. 서로 견제하려고. 이게 중앙의 지배구나, 그다음에 지방의 지배 행정구역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명나라의 홍무제도 요 송대의 중앙 정치를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본따 만들었죠. 권력을 분산시켜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했는데, 나중에 명나라 홍무제가 이걸 바탕으로 모델로 해서 자신의 어떤 행정구역이나 정책을 만들 때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의 중앙집권자 문시관료 체제는 당의 삼성육부 체제의 형식만 따온 것이다. 그것은 당의 삼성육부 체제는 5대에 변형됐고 송에 변형된 그 5대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관제를 보면 당 대세에 강했던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중앙관제는 당의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 중서문화성이라고 고쳐 행정만 담당하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면 그 약간 고려와 비슷한 이미지를 했으니, 고려도 이제 중서성이 있고 문화성이 있는데 서로 합쳐서 같이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 중서문화성은 나름대로 실질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송나라 때 중서문화성이라는 의미는 실질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보통 중서, 문화, 상서성은 따로따로 있었어요. 예, 상서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서, 문화, 상서성의 실질 권한이 없고 다른 기관에 다 넘어갔고 하고요. 그리고 중서, 문화성의 장관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없었죠. 그러니까 지위는 있는데 여기 임명을 안 했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문화시중 밑에 동중서 문화 평장사나 그다음에 참지정사 같이 좀 뭐냐면 격이 낮춰가지고 일종의 이제 부장관급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받는데, 이들 업무는 단순한 민정기구야. 민정만 업무만 좀 본 거야. 나머지 기능들은 그 뭐냐면 그 중서 문화 상서에 있는 밑에 여러 가지 부서들 있잖아요. 이 기능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놔두고 다른 데 넘겨버려. 그래서 실제로 중서 문화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 고려시대 중서 문화성처럼 실체가 있고 뭐 실질적인 그 조직이 아니라 중서 문화 상서의 업무를 그냥 허직을 놔두고 실존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약칭한 것 같아요. 중서 문화 상서를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서 문화성으로 이제 약칭한 거지, 우리가 생각 중서성이 있고 문화성이 따로 있어갖고 이게 이제 뭐냐면 실질 권한을 행사해서 이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남아있고 그 밑에 있는 간직들은 다 허직이고 명예직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고작 이제 뭐냐면 민정 관련된 업무만 좀 했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그 기능에 다 넘겼다. 다른 기관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뭐냐면 중국의 역사가 좀 심화 규제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것만 보고 너무 간단하게 돼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해 안 되면 요걸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제 관련된 내용이 37페이지에 있죠. 네, 좀 보면 자, 여기 중서성이 있어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송초의 중앙간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당말 5대 간제를 답습한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중소문화성, 추민원 3사가 있어서 그 뭐냐면 각각 민정, 군정, 재정을 담당했다. 자, 이때 중소문화성은 중소성과 문화성의 실질 기능을 담당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민정 업무만 담당했다. 간단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에 있었던 이 중소성, 문화성, 상서성이 다 있고요. 육부도 있어. 육부, 이부, 호부, 예부, 병부도 남아 있고, 그다음 심지어는 그 지난 시대 때 이제 그 삼국 구경제도 중에 구경의 그 후대 그 간직이 구경의 이제 그 후신이었던 구시도 있어. 그래서 이 구시도 그대도 있어. 그다음 오감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삼성, 육부, 구시, 오감 등이 실제로 이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 기능이 없어요. 실제 기능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강명 같은 게 있는데 간직인데 이 간직 간직도 복록의 위계만 있어. 이건 뭐냐면 지위는 없고 직급 없고 복록과 위계만 있다는 건 뭐냐면 명예직이야. 명예직. 명예직. 그래서 이제 주로 요 간직들은 누굴 임명하냐면 나이 많은 보다 공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 임명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권한이 없죠. 다만 대우는 해주고 뭐냐면 그 뭐야 돈만 줄 뿐이야. 대우만 해주고 돈만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젊은 관리들에게 실제 관리를 주고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이 증서 문화성 그 밑에 있는 간직들은 명예직으로 해갖고 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간이나 직함만 주고 직책은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고위직 관료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의 삼성은 이름만 있을 뿐 각성에 장관을 두지 않았고요. 이런 밑에 있는 이제 부관급, 차관급의 명예직들만 두고 재상의 소임에 해당하는 두세 명의 차관급 정도 되는 중서문화평장사나 이들 돕는 참지정상 2명 있고 이들은 민정의 실제 최고 관정이다. 그래서 이제 민정의 업무만 이제 본 거야. 그 민정의 업무를 이제 뭐냐면 보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항쟁에 보고하는 일종의 민정수석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되면 되게 이 중서문화성은 그 실제 업무가 없는 뭐냐면 명예직이었고 그리고 민정 업무만 담당했다. 나머지 간직들은 되게 보면 명예직으로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추미로는 이제 여러분들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추미로는 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추미로는 이제 중에 육부의 업무 중에 병부 있죠. 병부의 업무를 추미로가 담당했어. 그다음 3사는 뭐냐면 재정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어요. 재정. 3사는 당나라 말기 때부터 등장했던 간직이죠. 그러니까 율령 체제 바깥에 있었던 그 간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식 간직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염철부, 탁지부, 호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3사 같은 경우에 육부의 업무 중에 호부와 그다음에 그 예부의 업무를 담당했어요. 예. 그래서 3사는 육부 중에 공부예요. 호부와 공부의 일을 담당했고 예부와 형부의 일부 업무를 담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육부는 밑에 있지만 이제 또 임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육부의 업무를 담당을 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어딨어? 육부의 업무 중에 형부 또 뭐냐면 이부 이런 것들은 또 임시 담당 그 부서를 만들어 갖고 담당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육부의 업무를 중소문화성으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각 부에서 3사라든지 추미론이나 임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담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인제 여기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당지에서 2부는 관리 임명을 담당했는데 송에서는 신간동원과 2부 윤회전에서 그걸 담당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부는 소사신의 임문권을 또 일부 떼가지고 만들었고 3반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육부의 업무가 종조의 중소문화성의 육부는 그대로 둔 채 다른 지역 그 다른 데에서 이제 각각 담당을 해갖고 있고 그 육부의 그 간직과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중앙 관료들 중에 고위직 관료들에게만 이렇게 임명하고 이들에게만 뭐냐면 이들은 이제 간직만 주고 돈만 줬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젊은 관료들이 맡게 했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상당히 좀 복잡하죠. 체계가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관료의 권한을 약화시켜 갖고 황제가 자기의 궁에 맞는 그 젊은 관료들을 유능한 관료들 임명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명을 했고 높은 관료 나이 많은 원료 관료들은 이런 식의 이제 삼성육부에 다 보다다가 명예직만 주고 그 간이와 그 직함만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다시 넘어가서 자, 또한 이제 그 보면 별도 추민원, 이 추민원도 군사권을 이제 장악했다. 이 추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문관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권한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추민원은 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문치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고요. 3사는 연철, 탁지, 호분을 관장하면서 국가의 재정권을 담당했고 또 당의 재상의 문화시중을 동중성 문화평장사로 격을 낮추고 부재 성격인 찬주정사를 둘을 두어 재산의 행정권을 분할했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시중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허지고 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차관급인 이 사람들 이제 둬서 이 사람들이 민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이제 황제는 재산과 전분을 논하고 재산 위에 관리와는 접촉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궁중과 내각을 연결하는 통로는 좁고 궁중에 이른 내각에 잘 전달하지 못하였고 내각의 정세 또한 황제에게 산달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당의 한간이 바로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송대에서는 정치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재상의 황제에게 상주할 뿐 결정권은 황제에 있었다. 또한 각 기관마다 감찰기관을 설치해서 이들은 황제의 눈과 귀와 같이 활용했으며 황제는 많은 관료부터 정치행정상의 주요 사실을 직접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관리를 감시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의 비행을 탐지하는 첩보기관으로서 태종 때 항성사를 이제 설치하면서 정보 청취를 강화했다. 송대의 관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항성사의 첩보원이었다. 이와 같이 군의 첩보기관으로 또 주마순수를 둬서 그 군의 동태를 감시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재상의 사택을 방문한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걸 이제 분경제라고 하죠. 분경제. 그리고 관리는 자기 출신지 인간하지 못하도록 하여 인매 형성을 이제 차단했다. 이걸 해피제, 상피제라고 하죠. 상피제. 그래서 우리가 분경제, 상피제도 고려 조선시대 때 실시했던 제도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디에 모델, 송나라 모델을 한 거야. 송나라. 자, 지방행정기구도 이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는데 강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되었다. 그래서 최고 행정관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권한을 다 나눴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지방 최고 행정구역은 로라고 하죠. 이 15도라고 하는데 되게 강남에서 이제 많고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 15도 중에 상당수가 이제 강남에 집중돼 있다는 거. 인류를 총괄하는 장관은 두지 않고 중앙과 비슷하게 재정, 군사, 사법 이런 걸 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군사는 이제 재정은 전운사를 뒀고요. 군사는 안무사, 그다음 사법은 재정호 이게 이제 기구를 이제 각각 설치해가지고 이게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사사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개밖에 없죠. 예. 재정, 그다음 군사, 그다음에 그 재정홍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기구가 명칭인데 전운사는 이제 간직이고요. 이 전운청, 전운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전운감, 뭐 안무청, 뭐 이렇게 안무감, 재정홍옥 이렇게 있고 재정홍옥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하여튼 이건 간직이고 이거는 간청은 이렇게 전운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자, 그중에 이제 3사가 있는데 실제로 4사가 있어요. 4사. 4사인데 하나가 빠졌는데 주로 이제 4사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로 그 당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소금이나 차 전매 있죠. 소금과 차 전매와 관련된 간청이야. 예. 전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4개의 간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간청이 각각의 지방행정 업무를 맡았다. 자, 그다음 노예 아래에서는 부주감군 이렇게 있는데 그 감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차하고 이제 뭐냐면 이런 소금의 전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차와 전매의 중심지 차와 전매 차하고 이제 그 소금의 전매 중심지가 이제 나중에 커져서 감이 된 거고 군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군진이라 해서 예전에 그 군사들이 모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거 일종의 행정 구역이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설치하고 문신 지방 장관 지주, 지부, 지감, 지군을 줬다. 자, 여기에서 지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라는 건 대행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방장관으로서 뭐 자사, 그다음에 이제 부사 뭐 이렇게 임명을 하면 이 사람은 자사나 이제 이게 부사나 태수가 직접 가서 이제 한 게 아니라 뭐냐면 대행을 해요. 되게 뭐 이 지주나 그 부사나 지감들은 되게 좀 낮은 관직들이 가는 거고 되게 이게 뭐 자사나 태수나 이런 그 지방장관을 맡은 사람들은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고위직 관료들이 중앙 관직을 겸직하면서 뭐냐면 자사라든지 뭐 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직을 또 받고요. 근데 실제 뭐냐면 그 관직은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밑에는 하위직 관료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자가 붙은 거야, 지자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성남 관제는 좀 약간 복잡해. 자, 이러한 이 송대 지방행정조직은 5대 군벌체제와 당대 일반 행정체제 그대로 계승하면서 복잡한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선 육부제도는 하고 앞에서 지방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조직 가운데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이에요. 자, 지방행정조직 가운데 주부현은 그 당시 이제 부주현은 이미 당대에 설치한 행정구역이다. 그 대신에 이제 군하고 지는 그 당말 5대 절도사시아의 군사나 장군 혹은 진사, 진장들이 군사적 요지를 골라서 군대를 주둔시킨 군사 요지로서 이곳이 송대 지방행정구역 개편된 것이다. 자, 지는 군에 비해서 소도시고 시는 진과 같은 곳이나 남송 이후에 많이 나타났다. 특히 이제 이 남성 이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이 시장은 이제 뭐냐면 그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이라는 건 아까 처럼 이제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이라든지 차라든지 전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발달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감은 전매 사업 감독을 위해 간청을 설치한 곳이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사사 중에 전매와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간청과 간직이 있어요. 예, 이게. 자, 그래서 차츰 이제 주변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게 되면서 그대로 행정구역명이 되었다. 자, 현안의 자치구역으로 향총리가 있다. 향은 당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당대처럼 500가에서 1항 같은 규정이 없고, 많은 인호가 집단적 거주을 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총과 리는 조세징수단인데, 이게 능력을 게 뭐냐면, 촌하고 이제 등장해. 이 촌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죠. 이게 호족들이 이제 촌을 만들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당나라 때 들어가면서 이 촌이 이제 일종의 정식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돼서 이게 송나라 그냥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송나라도 계속 이어진 거고. 자, 하여튼 총과 리는 조세징수 단위였으며 자치적인 총락의 기준을 이루고 있다. 자, 남송 시대 때는 도보를 설치하고 대체로 250가를 단위는 도보정 한 명과 부부정 한 명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송대 문신관료조직의 특색을 볼게요. 송초의 관료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체로 5대의 관료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태종의 태평원국의 이후에 점차 과거시형으로 새로운 인지를 등용하여 송의 국정을 맡게 하면서 문신관료체제가 확립되어 나갔다. 자, 송대 문신관료체의 특성을 보면 지방장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행을 직접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의 문관인 통판을 이제 파견했다. 처음에는 태조는 지방의 절도사를 모두 문관으로 바꾸고 이들을 다시 통판으로 하여금 감독케 하여 지방행정을 상직시켰다. 당대에는 지방장관의 임지에 가면 그들의 속관을 마음대로 임명하여 후에 중앙에 보고만 했으나 송대 이게 아마 절도사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거야. 예. 송대에서는 지방장관의 속관도 중앙에서 황제를 직접 임명했다. 그리고 중앙관은 물론이고 지방관에 대한 인사권도 모두 황제에 장악하게 됐다. 송대 중앙집권체제는 관료 임명뿐만 아니라 각오제도의 전시제도를 신설하여 관리 선발을 황제가 장악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송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간이와 그 다음에 직함과 직책을 구분해.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호봉을 표시하는 풍계고요. 직함은 그 이제 명예직이야. 직책은 실제 업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간이와 직함을 주더라도 직책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되게 이제 황제 입장일 때는
유능한 인재들을 이제 선발하고 싶잖아. 근데 유능한 인재들이 좀 나이가 좀 어리고 젊은 인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인제 뭐냐면 하는데 이 간료제 특성상 뭐 나이 많다고 해서 쫓겨날 수 없고 얘네들 내보낼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뭐냐면 나이 많은 인제 좀 약간 이제 무능한 그 간료들은 간이하고 직함을 줘요. 주로 인제 간이 직함들은 주로 어디에 주냐면 아까 얘기한 삼성 육부제도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간직들 있잖아요. 그런 간직들은 좀 높은 간직들이고 또 월급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인제 짱 박혀 두고 그래서 실제 업무는 젊은 애들에게 직함은. 예. 그래 갖고 얘들에게 인제 뭐냐면 실제 업무를 줬다. 그래서 이 구간료 나이 많고 좀 약간 이제 한물간 간료들에게는 실무를 맡기지 않고 대접을 해 주고 나머지 애들은 인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업무를 줬다. 이렇게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놨다는 거야. 예. 그래서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을 했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대는 간과 직을 이제 분리시켜서 그 간이라는 것은 인제 간직을 얘기해요. 직함 같은 거. 직이라는 건 실제 업무를 얘기하고요. 그 분리시킨 방법 각급 관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관료에게는 간과 직 그리고 차견이 따로 있는데 간은 호봉을 표시한 풍계이고 직은 중앙학사에게 부여한 명예로운 직함이었다. 차견은 곧 관리의 직책을 의미한 건데 간직은 있어도 차견이 없으면 여기 직책이 없으면 관료의 직책이 없는 셈이다. 자 이렇게 간이 직책을 이제 차견을 구분한 것은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관료의 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폐단도 제한을 목적으로 가감한 인사쇄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교대시키려면 얘네들 좀 뭐냐면 젊은 인재를 등용했다간 부려먹으면 또 나중에 나이 먹으면 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간이와 직함을 줘서 이제 우대해 주고 또 젊은 인재를 등용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뭐냐면 그 관리의 어떤 황제의 어떤 수정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당시에 인제 간직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렇게 간이 직함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얘네들뿐만 아니라 인제 실제 업무를 맡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직이 많아. 거기에다 또 간직은 또 뭐냐면 간직은 인제 많고 그 당시 관료들을 대우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역대 왕조 중에 관료들 월급이 제일 많은 왕조가 이 송나라거든요. 간직도 많고 그다음에 월급도 많이 줘.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다 재정으로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 재정 부담이 한 원인이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송나라는 간호다 해 가지고 이 간호들에게는 인제 뭐냐면 그 간직을 배출한 호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면책 같은 거나 그다음에 면세 특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재정적인 부담의 원인이 되겠죠. 이런 것도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군사제도 관련된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